제가 폭식장애 때문에 대장출혈이 생기고 부모님보다 먼저 죽을까봐 너무 무서웠을 때 이때부터 폭식장애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때서야 25kg로 감량하고 폭식증을 고쳤었잖아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제서야 알게 된 너무 기본적인 상식들이 있었는데, 우선은 댓글 링크에도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더 자세히 써놨으니 이 영상을 보신 후에 꼭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주변 사람이나 인터넷을 보면 정말 몸매 좋고 이쁜 분들을 보면 식단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 참는 피자나 뭐 떡볶이 자유롭게 먹습니다. 그냥 내가 당장 먹고 싶은 걸 먹고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을 크게 가리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대신 중요한 건 양 조절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을 모를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르고 몸매가 좋은 분들은 내가 의지력으로 조금만 먹고 양 조절을 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양 조절이 된다고요. 충분히 만족감을 저절로 느끼고 내려놓을 줄 안다고요. 의지력이 높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죠? 양이 조절이 안 되는 상태에서 양 조절을 하려고 하니까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양을 먼저 줄이고 식단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양을 줄였을 때 내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체질로 먼저 바뀌는 게 먼저라고요. 충분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몸으로 바꾸는 게 먼저죠. 이게 바로 나쁜 음식과 좋은 음식이 있다는 틀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고 우리 몸의 식욕 대사를 정상적으로 먼저 바꾸는 게 1순위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폭식증이 있거나 식욕이 높은 사람이 있었나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때 뭐 좋아하는 피자 몇 판 먹었다고 바로 비만이 됐나요? 아니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어떤 계기 한 가지 때문에 결국엔 시간이 계속 장기적으로 쌓이면서 폭식증이 생기고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한테 왜 폭식증이 생겼고 살이 안 빠지게 됐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70%는 살을 뺄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폭식증이 생기고 식욕 조절이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은 내가 어릴 때 혹시 부모님한테 음식 통제를 당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고깃집을 가면 밥을 3그릇에서 4그릇 이상은 먹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뭔가 조금 적게 먹어라, 식사를 하면서 뭔가 음식 통제를 하는 그 느낌이 과거에 약간 그런 기억이 들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친척을 만나서 외식을 하게 되면 미친 듯이 폭식을 하게 됐어요. 그때만큼은 자유롭게 먹자. 그리고 가족이랑 밥을 안 먹을 때, 어머니랑 밥을 안 먹을 때면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지금은 실컷 먹자, 이런 억제된 식욕이 나중에 터지는 거죠. 그때 제가 과식증이나 폭식증이 조금 심해진 기억이 있었는데, 이 말 뜻이 뭐냐면 혹시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억눌러 왔거나 부모님한테 아주 어릴 때부터 음식에 대한 통제를 당해왔던 기억이 있다면, 이때 우리 뇌는 반동형 과식이라고 해서 음식 통제를 당해서 식욕이 오히려 낮아지는 게 아니라 억눌렸던 식욕이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실제 과학적으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억눌린 욕구는 계속 억눌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터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크게 흔하진 않아요. 그러면 두 번째 원인도 봐야 되는데, 사실 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는 10명 중에 9명이 여기에 해당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원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극단적인 다이어트예요. 뭐 당연한 소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줘야 되고 대부분 99%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1번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내가 먹고 싶던 음식을 완전히 끊다 보니 1, 2주에 한 번씩 아니면 새벽마다 미친 듯이 폭식이 터지는 거죠. 이것도 반동형 폭식, 반동형 과식 중에 한 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음식을 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터질 확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거예요.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을 끊으라는 그 정보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비만이 되고 폭식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다이어트라는 원인은 같은데요,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끊으면서 생기는 폭식증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초대사량이란 우리가 24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에너지 총 소비량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장이 뛰어야 되고 뇌에 있는 세포들이 움직여야 되고 체온을 36.5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이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해요.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음식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먹는 칼로리 섭취가 낮아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이 체온을 조절하고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칼로리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루 동안 20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하루 동안 500에서 1000칼로리만 먹는 거죠. 우리 몸은 당연히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덜 먹으니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에너지가 덜 들어오게 되면서 체온이 점점 떨어져서 추위를 쉽게 느끼고, 심장박동도 약간씩 떨어지면서 혈액의 흐름이 늦어지면서 손발끝이 차가워지고, 소화를 시키기 위한 에너지도 부족해지니까 변비가 나타나고 소화불량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우리 몸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칼로리 섭취가 부족하니까 내부에 있는 에너지라도 써야겠죠. 그게 바로 체지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이 아주 잘 빠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일단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박동을 띄고 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 몸에 쌓여있던 지방이라도 써야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살이 빠지는 건 굉장히 정상이죠. 내가 통장에 모아뒀던 비상금을 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지방은 비상금이에요. 근데 이 비상금이 사라지면 우리도 불안감을 느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돈을 벌기 위해서 수입원을 늘리게 됩니다. 우리 몸도 에너지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서 무슨 짓을 벌일까요? 네, 음식을 먹으라고 식욕을 미친 듯이 높이게 돼요. 계속해서 비상금이라는 지방을 쓸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몸에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요? 정제당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돼서 지방을 엄청 빨리 뺐다, 비상금을 너무 빨리 썼다, 정제당이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기분은 개 같지만, 자, 이렇게 식욕이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 올라가서 저 또한 주말에 배달을 7끼나 시켜 먹으면서 매일 피설사라고 대장출혈이 나타났습니다.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하면서 배가 아파도 먹어도 돼요. 내가 이걸 1년 안에 못 고치면 분명히 대장암 걸려서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목숨의 위협이 와도 이 고쳐지지 않는 이 욕심 때문에 정말 우울한 생활을 보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고쳤을까요? 해결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 몸은 이미 트라우마를 겪었죠. 비상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도 너무 적고 내부에 모아뒀던 비상금도 너무 빨리 썼어요. 여러분의 재산이 박탈당하면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어서 소비 생활을 아끼듯이 우리 몸도 지방 소비 생활을 아낄 거예요. 지방을 좀 더 모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스위치 온이 된 거예요. 한번 트라우마를 겪은 몸은 우리 몸에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와 줄 때까지 절대로 식욕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지방이 빠지는 몸을 절대 안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몸한테 신호를 줘야 돼요. 아, 나 이제 진짜 영양분 잘 먹을게. 나 이제 굶지 않을 거야. 이렇게 신호를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아, 얘가 드디어 외부에서 공급되는 에너지를 충분히 먹는구나. 그러면 더 이상 굶지 않는구나.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입원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안에 모아뒀던 비상금도 써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상금이 지방이죠. 그리고 계속 외부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와 주니까 굳이 급하게 에너지로 충전되는 정제당을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이미 나는 충분히 먹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기초 대사가 낮아지고 식욕이 엄청나게 뛰는 분들이라면 칼로리 섭취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칼로리 섭취를 하루 이틀 높인다고 우리 몸이 아, 얘가 충분히 먹는구나, 이제 봐주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최소 한 달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년, 20년 동안 계속 적게 먹었어. 정말 오랫동안 왜 안 빠지지라면 적게 먹고 대사 저하를 계속 일으켰던 사람이라면 사실 3달, 4달 이상을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트라우마를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니까 어떤 짓을 저질러요? 왜 안 빠지지라며 더 적게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계속 어떻게 돼요? 얘가 미쳤나라고 생각하고 대사를 낮춰버리죠. 그러면 더 살이 안 빠지고 대사는 더 낮아지면서 식욕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칼로리 섭취를 높이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 몸이 여러분들의 살을 빼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칼로리 섭취 높아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살이 찔까봐 너무 무서워.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기에도 해답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을 한 상태에서 체지방을 너무
빨리 뺀 상태다. 한 달에 막 5kg, 10kg, 그리고 총 뭐 10kg, 20kg를 몇 번 감량해 본 상태라면 우리 몸의 에너지도 빠르게 바닥난 상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금 안타까운 말이지만 1kg에서 3kg 정도의 증량은 꼭 필요합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이 항상 비상대기용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항상 저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인데 얘가 간, 근육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분해되면서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데 얘가 일단은 충분히 들어오면 비상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몸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글리코겐이라는 성분이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되려면 몸에 수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붓기가 차고 살이 쪄 보이고 1kg에서 3kg가 증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분과 글리코겐이 몸 안에 저장돼야 우리 몸은 영양분이 충분히 몸에 저장됐다고 안심을 하고 식욕을 안정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정제당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굶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몸은 이때서야 어떻게 돼요? 대사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 영양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몸이 대사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식욕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kg에서 3kg의 증량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봐줘야 돼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나는 계속 찌면 어떡하냐라고 걱정하는 분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걱정은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백 명을 다 코칭했지만 3kg 이상의 증량은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방법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먹을 때 야채와 지방, 단백질 같이 골고루 섭취해 주는 겁니다. 즉 탄수화물만 먹는 습관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약간 늦춰주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왜 이게 여러분들 오히려 살을 안 찌게 만드냐면 혈당 스파이크를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분해되면서 당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혈관 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관 속에 모인 이 당을 처리해야 되는 제설차가 있어요. 바로 인슐린이죠. 다이어트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슐린 호르몬이 계속 분비될수록 우리 몸에서는 지방 합성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혈관 속에 당이 계속 천천히 모이게 하면 인슐린도 아주 온화하게 분비가 되면서 지방 합성 작용이 낮아지게 되겠죠. 살이 덜 찌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 당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는 속도를 늦춰주는 건데 바로 야채, 단백질, 지방을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 속도를 느리게 만들면서 당이 혈관 안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많이 먹는다고 해도 계속 살이 찌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당이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식욕 조절도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칼로리 섭취를 높이고 내가 탄수화물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야채, 지방, 단백질을 같이 먹는 습관을 들여야 우리 몸에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식욕을 안정시켜주면서 대사가 점점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법. 제가 이거를 깨닫는데 사실 7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5분, 10분 안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거를 3년만, 4년만 일찍 깨달았으면 지금 장 상태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때까지 다이어트 하면서 끊어왔던 음식, 나쁘다고 생각했던 음식을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섭취하는 겁니다. 아마 기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가 피자를 먹고 싶었다면 지금 당장 먹어야 되고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지금 당장 먹어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당장 살이 찌고 비만이 될까봐 걱정을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코칭을 하면서 살이 전혀 안 찌고 식욕이 안정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여기 카톡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피자 먹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는 분도 계시고 뭐 햄버거, 내가 당장 먹고 싶은 음식도 먹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식욕이 안정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음식을 나쁜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끊었다가 다이어트 제품만 먹고 저당 제품만 먹고 그러다가 오히려 저당 제품을 또 높게 칼로리 섭취를 하면서 살이 찌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내가 억지로 참으면 반동형 과식이 일어나듯이 내가 그때그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야지 식욕이 안정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한 말을 정리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살을 빼는 작업에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식욕을 먼저 안정시키면서 대사를 회복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우리 몸은 살을 뺄 수 있는 작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양 조절을 해도 고통스럽지 않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체질이 되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양 조절도 안 되고
체지방이 빠지지도 않는 몸 상태, 대사가 낮아진 상태인데 살을 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내가 하루 종일 정제당을 어쩔 수 없이 먹는 체질인데 어떻게 살을 뺄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 내가 이미 대사가 낮아져서 우리 몸이 체지방을 못 빼게 만드는데 어떻게 양을 줄여서 살을 뺄 수가 있냐고요. 살을 뺄 수 없는 상태인데 왜 계속 살을 빼려고 하세요? 살을 뺄 수 있는 상태를 만들려면 첫 번째, 식욕을 안정시켜서 양 조절이 되는 몸이 돼야 되고, 이걸 먼저 바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양을 줄였을 때 우리 몸이 살이 빠질 수 있게 허락을 해주는 몸이 돼야 된다고요. 그걸 먼저 거치고 살을 빼야지, 이걸 안 거치니까 살을 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방금 3가지 작업을 알려드렸지만 이 자세한 방법을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놨거든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만 블로그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은 절대 안 하셔도 되니까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